찌르려면 찌르시오. 죽은 어미한테 가는 길이니 두렵지 않소. 16 마당쇠 소년이 칼끝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했습니다. 10살부터 마당쇠로 팔려 다닌 소년이 6년을 버틴 건 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어미를 노비로 만든 자를 찾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6년 동안 단 한 번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마다 묘하게 살아남았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팔도 한양 저작거리에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사내아이였지요. 누더기를 걸쳤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어지럽게 사람이 오가는 장터 한복판, 아이는 기둥에 묶인 채 서 있었지요. 목에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팔자 두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지요. 그날 장터는 유난히 북적였습니다. 잡곡을 파는 노인, 생선을 이고 가는 안악, 포목을 펼쳐 놓은 상인들이 뒤엉켜 있었지요. 그 한복판에 아이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었으니 오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못 본 척 발기를 돌렸지요. 아이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주인 나리가 죽고 병든 어미마저 자리에 누우니 아이를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아이 옆에는 중년 사내 하나가 붙어 서 있었습니다. 하수인이었지요. 사내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외쳤습니다. 여기 10살 먹은 아이 팝니다. 몸은 약하나 눈치가 빠릅니다. 5냥이면 데려가십시오.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5냥은 쌀 한 가마니 값이었습니다. 노비 아이 하나치고는 적은 돈도 아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끄트머리에서 배가 나온 중년 사내가 느릿느릿 걸어왔습니다. 나이 50의 이마에 주름이 깊고 눈가에 웃음기가 서린 사내였지요. 이름은 최서방, 한양 북촌 일대에서 포목을 떼다 파는 상단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장터를 돌며 흥정을 마친 참이었지요. 발걸음이 왼쪽으로 살짝 기울었습니다. 오른발신이 닳아서였지요. 최서방은 아이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요 꼬마, 셈은 할 줄 아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귀가 먹은 아이인가 싶었습니다. 다시 물어보려는데 아이의 눈이 움직였지요. 최서방의 옷자락을, 손가락을, 허리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날이 오늘 아침 북촌장에서 315필 팔았지요.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지요. 최서방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찌 그걸 안단 말이냐 싶었지요. 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리춤에 엽전이 가득합니다. 근데 발걸음이 왼쪽으로 기웁니다. 오른발신이 닳았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걸어 다녔다는 뜻이지요. 3배 팔고 남은 돈, 지금 여기서 뭘 더 살 참이신 거 아닙니까? 최서방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가. 아이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지요. 최서방은 그날 아침 북촌장에서 3배를 팔았고 오른발신이 닳아 걸음이 기울었으며 남은 엽전으로 뭘 살까 기웃거리던 참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돌쇠입니다. 돌쇠. 나이는 10살입니다. 최서방은 잠시 아이를 들여다보았지요.
저작거리에 나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요. 하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것이 눈빛에 가득 차 있었지요. 얼마냐? 최서방이 하수인에게 물었습니다. 5냥이옵니다. 최서방은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냈지요. 짤랑짤랑 소리가 났습니다. 데려가지. 그렇게 돌쇠는 최서방 상단의 마당쇠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마당 쓸고 집 나르는 일이 전부였지요. 동료 마당쇠들은 돌쇠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으니까요. 밥도 혼자 먹고 잠도 구석에 혼자 자는 아이였지요. 쟤 좀 이상한 거 아냐? 동료 하나가 수군거렸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얼마 못 있을 거야. 하지만 최서방은 달랐지요. 하루 이틀 지켜보며 눈치를 챘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돌쇠는 숫자를 한 번 보면 잊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보여주면 어디가 틀렸는지 눈 깜짝할 새 집어냈지요. 어느 날은 상단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방님, 이 장부 사흘치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게냐? 8월 열 이튿날 포목 8필 판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 비가 왔습니다. 장터 파하는 날이었지요. 그런데 어찌 8필을 팔았습니까? 최서방은 눈을 크게 떴지요. 확인해 보니 과연 그날 장부를 고의로 조작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돌쇠가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일이었지요. 가는 고을마다 물기를 읽고 땅의 이치를 꿰뚫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샘을 파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비를 피할 수 있는지, 돌쇠가 가리키는 방향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지요. 돌쇠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상단에서 제일 어린 막동이 물었습니다. 돌쇠보다 2살 아래 코를 훌쩍이며 돌아다니는 소년이었지요. 그냥 보이는 거야. 그냥, 어떻게 그냥 보여? 모르겠어. 그냥 보이는데. 막동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막동은 돌쇠가 좋았습니다. 말은 없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최서방은 돌쇠를 아들처럼 여기기 시작했지요. 밥을 더 챙겨주고 추운 날엔 두꺼운 옷을 내주었습니다. 동료들이 돌쇠를 괴롭히면 단단히 꾸짖었지요. 이 아이는 내 상단의 귀한 사람이다. 다시 건드리면 너희가 나가는 줄 알아라.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12이 되고 14이 되고 어느새 16이 되었지요. 밤이 되면 돌쇠는 혼자 마당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오래 바라보았지요. 어미가 죽기 전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한 번도 그 안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돌쇠야, 이 보따리는 절대 열면 안 된다. 내가 열어야 할 때가 오면 그때 하늘이 알려줄 것이다. 6살 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넉 해가 지나 어미가 죽었지요. 마지막으로 어미가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 아버지 손목엔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헤어졌는지 어미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지요. 돌쇠는 보따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당 위로 별이 가득했지요. 어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냘프지만 눈빛이 맑았던 얼굴이었지요.
언제나 돌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돌쇠야. 내가 살아있으면 된다. 하고요. 그때였습니다. 최서방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돌쇠 옆에 조용히 앉았지요. 그거 항상 들고 다니더구나. 어미 유품이냐? 예. 최서방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지요.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야, 사람 사이에 인연이란 건 끊으려 해도 안 끊기는 법이야.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끊으려 해도요? 그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래 보지 못해도 인연이 있는 사람끼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 세상이 그렇게 생겨먹었거든. 돌쇠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었지요. 어미를 노비로 만든 자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6년을 버텨온 소년에게 인연이니 만남이니 하는 말은 아직 먼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서방님은 그런 인연이 있으신가요? 글쎄다. 나도 모르지. 다만 말이야. 최서방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언젠가 내가 이 말을 떠올리는 날이 오면 그게 바로 그 인연을 만난 날일 거야.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따리를 더 꽉 끌어안았지요. 하지만 최서방의 말은 맞았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끊으려 해도 끊기지 않는 인연이란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 인연이 돌쇠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그날 밤 돌쇠가 잠자리에 든 뒤 최서방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최서방은 오래된 서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벌써 여러 번 읽어 구겨진 종이었지요.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요. 그 아이를 부탁하오. 아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시오. 이유는 묻지 마시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오. 서찰 끝에는 서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낙관 하나가 찍혀 있었지요. 최서방은 촛불을 들어 낙관을 가까이 비추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낙관이었지요. 최서방은 서찰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이 서찰이 온 것은 6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돌쇠를 사오기 사흘 전이었지요. 낯선 사내가 상단 앞에 나타나 서찰 하나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최서방은 처음엔 영문을 몰랐지요. 하지만 사흘 뒤 장터에서 돌쇠를 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서찰이 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 뒤로 최서방은 돌쇠를 친자식처럼 돌봤습니다. 서찰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랐지요. 하지만 그 글씨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은 그 무게감을 따르기로 했지요. 돌쇠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팔려간 날부터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군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자신을 지켜왔는지를.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올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최서방 상단은 봄 장사를 위해 전라도 금산 고을로 향했지요. 금산은 한양에서 사흘 거리였습니다. 인삼으로 유명한 고을이었지요. 봄이 되면 팔도 상인들이 모여드는 큰 장이 열렸습니다. 상단 일행은 새벽부터 길을 떠났지요. 짐 실은 말새 필, 마당쇠 5, 최서방까지 합쳐 6명이었습니다. 돌쇠는 맨 뒤에서 걸었지요. 보따리를 어깨에 맨 채였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돌쇠는 자꾸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무 뒤, 바위 뒤,
언덕 너머. 언제부터인가 생긴 버릇이었지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쇠야, 왜 자꾸 뒤를 봐? 막동이 졸졸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냐. 귀신이라도 본 거야? 시끄러워. 막동은 입을 삐죽였지요. 돌쇠는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쉬이 가시지 않았지요. 사흘 만에 금산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고을 어귀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요. 장터는 조용했습니다. 봄 대목이면 북적여야 할 시장이 을씨년스러웠지요. 상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봄장이면 사람들이 넘쳐야 할 텐데. 최서방이 옆 상인에게 물었지요. 상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시오? 이판서 영감 때문이지요. 세금을 2배로 올렸소. 장사해봤자 남는 게 없으니 다들 나오질 않는 거요. 이판서라면 이 고을 판서 어른 말씀이요? 그렇소. 어르신 부임한 뒤로 고을이 거덜나고 있소. 세금의 곡물에 백성들이 죽어나는데 관하는 나 몰라라지요. 최서방은 인상을 찌푸렸지요. 돌쇠는 그 말을 들으며 고을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판서. 그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지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상단은 고을 안 주막에 짐을 풀었지요. 최서방은 이튿날 장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포목 정리를 시켰습니다. 돌쇠도 짐을 날랐지요.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돌쇠가 주막 뒤편으로 물을 길러갔을 때였지요. 툭. 무언가 발에 채였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지요.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허름한 장사치 차림이었지요. 하지만 옷자락 아래로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칼을 맞은 것이었지요. 돌쇠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지요. 빠른 걸음으로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짚어보니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요.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말하며 사내를 주막 뒤 건초더미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건초 속에 사내를 눕히고 위를 덮었지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16치고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지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좁은 골목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거기 섰거라. 포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돌쇠는 건초더미 앞에 서서 꼼짝하지 않았지요. 뭐 하는 놈이냐? 여기 도망친 놈 못 봤냐?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거짓말 마라. 핏자국이 여기서 끊겼는데. 포졸이 횃불을 들이밀었지요. 돌쇠의 얼굴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포졸은 노비옷을 입은 어린 소년을 보았지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마당쇠 새끼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썩 꺼지지 못해. 포졸들은 더 안쪽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돌쇠는 건초더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건초를 걷어내자 사내가 눈을 뜨고 있었지요. 사내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또렷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어린 것이 겁도 없구나.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요. 상처를 봐야겠습니다. 돌쇠는 짧게 말하고 사내의 옷자락을 젖혔습니다. 옆구리 살이 베어 있었지요.
깊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를 많이 흘렸지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천 가져올게요. 돌쇠는 주막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옷 한 귀퉁이를 뜯었습니다. 다시 나와 사내의 상처를 단단히 묶었지요.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쇠가 하는 대로 두었습니다. 상처를 묶는 동안 돌쇠는 보았습니다. 사내의 왼쪽 손목을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었지요. 돌쇠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내도 돌쇠를 보고 있었지요.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아주 짧게. 그러나 돌쇠는 놓치지 않았지요. 고맙다. 사내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흔들림이 사라진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갔지요.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묶는 것을 마저 마쳤지요. 손은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미의 말이 맴돌았지요. 내 아버지 손목엔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에 초승달 흉터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 하나뿐이라는 법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쇠는 직감했지요. 이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없었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사내가 물었습니다. 돌쇠입니다. 돌쇠. 사내는 그 이름을 아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름을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이었지요. 나리는 누구십니까? 돌쇠가 물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했지요. 장사치다. 장사치가 칼을 맞습니까? 가끔은 그런 일도 있지. 돌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사내를 떠나지 않았지요. 사내의 허리춤 안쪽에 단단한 것이 보였습니다. 천에 쌓인 둥근 물건이었지요. 마패였습니다. 장사치가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알았지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낼 이유가 없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는 이미 사라졌지요. 사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돌쇠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금산 고을의 밤이었지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사내는 혼자 일어나 사라져 있었지요. 건초더미에는 피 묻은 천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엽전 열잎이 놓여 있었지요. 돌쇠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엽전을 집어들지 않았지요. 그대로 두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오니 최서방이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게냐? 산책이요. 이른 새벽부터 허참. 최서방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지요. 어젯밤 그 산에 초승달 흉터, 마패, 암행어사였습니다. 암행어사가 이 금산고을을 조사하러 왔다가 이판서의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한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이판서는 어사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그 어사의 손목에 초승달 흉터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수저를 내려놓았지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막동이 옆에 앉아 개는 감추듯 밥을 먹었지요. 돌쇠야, 왜 안 먹어? 어디 아파? 아니, 그럼 먹어. 밥 남기면 서방님한테 혼난다.
돌쇠는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떴지요. 어사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던 순간이 단 한 번 아주 짧게 흔들렸지요. 그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장터가 열렸습니다. 최서방 상단은 포목을 펼쳐놓고 손님을 맞이했지요. 돌쇠는 짐을 나르고 셈을 맞추었습니다. 일손을 놀리면서도 눈은 자꾸 장터 주변을 살폈지요. 허름한 장사치 차림의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그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비슷했지요. 이판서 쪽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장터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지요. 암행어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보며 결심했지요. 이 고을에서 어사를 도와야겠다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사가 아버지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지요.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기 전까지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사가 이판서의 죄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 이판서라는 이름이 돌쇠에게는 여전히 낯설지 않았지요. 어미를 노비로 만든 자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 돌쇠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지요. 이 고을이 답이라고. 돌쇠는 셈을 맞추면서도 눈이 자꾸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건초더미에 숨겨줬던 사내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초승달 흉터를 가진 사내가 이 금산고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돌쇠는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사내는 암행어사다. 마패를 품고 있었으니까. 둘째, 이판서를 조사하러 왔다. 이판서의 사람들이 사내를 쫓고 있었으니까. 셋째, 사내는 이미 이 고을에 꽤 오래 있었던 것 같다. 칼을 맞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이판서 쪽의 정체가 노출됐다는 의미였으니까. 그리고 넷째, 이 사람이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것. 돌쇠는 장부를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지요. 장터 반대편 포목전 뒤쪽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갓을 눌러쓴 사내였지요. 잠깐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사라졌지요. 돌쇠는 그 자리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사내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건초더미 사건 이후 계속 거리를 두면서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돌쇠를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쇠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것인지 돌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사람은 나를 알고 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눈빛이었지요. 어젯밤 상처를 묶어줄 때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흔들림. 낯선 마당쇠 소년을 처음 만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알던 사람을 다시 만난 눈빛이었지요. 막동이 돌쇠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돌쇠야, 왜 또 멍하니 있어? 서방님이 부른다고. 응, 간다. 돌쇠는 일어섰습니다. 한 번 더 아까 사내가 있던 곳을 바라보았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여전히 있었지요. 어딘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눈길이 6년 동안 이상하게 살아남은 것. 어쩌면 처음부터 그 눈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돌쇠는 보따리를 어깨에 고쳐 맸습니다. 그리고 최서방에게 걸어갔지요. 그 다음 날부터 돌쇠는 움직였습니다. 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척, 심부름을 가는 척하면서 고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지요. 마당쇠 옷을 입은 어린 소년이 돌아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돌쇠의 무기였지요. 사흘 동안 돌쇠가 파악한 것은 이러했습니다. 이판서 이진택은 금산고을에 부임한 지 2해가 됐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세금을 올렸지요. 농민들의 곡식을 강제로 걷어들이고 장사꾼들에게는 통행세를 매겼습니다. 걷어들인 것은 나라 곳간이 아니라 이판서 자신의 곳간으로 들어갔지요. 항의하는 백성은 옥에 가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 해도 이판서의 하수인들이 길을 막았지요. 고을 사람들은 이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지요. 이판서가 2개의 장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나라에 올리는 공식 장부, 하나는 실제 수입을 적는 비밀 장부였지요. 비밀 장부는 이판서 저택 안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채 심부름을 하는 안악에게서 흘러나온 이야기였지요. 그 장부만 있으면 이판서를 잡을 수 있겠군. 돌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돌쇠는 돌아보았습니다. 허름한 장사치 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지요. 그날 밤 건초더미 안에 숨겨두었던 그 사내였습니다. 옆구리 상처를 손으로 누르고 있었지요. 눈빛은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뒤를 밟고 있었습니까? 돌쇠가 말했지요. 그래, 사흘째다. 그럼 저도 사흘째 나리를 봤습니다.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돌쇠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지요. 마당쇠 주제에 겁도 없구나. 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할 게 있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내는 잠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지요. 장부 얘기 어떻게 알았냐? 안채 심부름 안악한테 들었습니다. 이판서가 사흘에 한 번씩 안채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고요. 그때 장부를 쓴답니다. 그 안악이 너한테 그걸 말해줬단 말이냐? 수다스러운 분이었습니다. 말 잘 들어주면 다 얘기하더군요. 사내는 입을 다물었지요. 돌쇠를 훑어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름이 돌쇠라 했나? 예. 최서방 상단 마당쇠지. 예. 나리는 저를 전부터 알고 계셨군요.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쇠 옆에 나란히 서서 장터를 바라보았지요. 내일 이판서 저택에 들어가야 한다. 장부를 가져와야 해. 혼자 들어가시면 잡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장터가 펼쳐져 있었지요. 포목 상인들, 약재 장수들, 나물 파는 안악들. 돌쇠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내일 장날입니다. 이판서 저택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장에서 구입해서 납품을 하지요. 그 납품 행렬에 끼면 됩니다. 납품 행렬에? 예. 최서방 상단이 포목을 납품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 안에 나리가 끼는 거지요. 짐꾼으로 위장하면 안채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말했지요. 해봤자 장부를 찾는 게 문제다. 안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예. 안채 안악이 더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물어보죠. 사내는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6살짜리 마당쇠 소년이었지요. 그런데 눈빛이 30살 어른 같았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눈빛에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아주 깊게. 조심해라. 그것이 전부였지요. 사내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돌쇠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든 등, 눌러쓴 갓, 허름한 도포 자락. 하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지요. 마당쇠도 장사치도 아닌 걸음이었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두 손을 등 뒤로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다시 안채 안악을 찾아갔습니다. 주마가 부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지요. 아주머니, 오늘 저녁에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환하시네요. 안악은 씩 웃었습니다. 그저께 밤 이판서 대감마님이 안채 잔치를 여셨거든. 덕분에 음식을 실컷 먹었지, 뭐야. 잔치요? 무슨 잔치였어요? 글쎄, 혼자 술을 드시던데. 요즘 기분이 좋으신가 봐. 자기 서재에서 뭔가를 꺼내 들여다보고 껄껄 웃으시더라고. 서재요? 안채 서재가 어디예요? 동쪽 끝방이야.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방이지. 열쇠도 당신이 직접 갖고 다니시고.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채 동쪽 끝방, 이판서가 직접 열쇠를 갖고 다니는 방. 장부가 거기 있을 것이었지요. 이제 문제는 그 방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였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궁리했지요. 납품 행렬로 들어가면 안채뜰까지는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재에 들어가려면 이판서의 열쇠가 필요했지요. 열쇠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와 패턴이 머릿속에 펼쳐졌지요. 이판서의 행동 패턴. 안악의 말에 따르면 사흘에 한 번씩 혼자 서재에 들어갑니다. 점심때 서재를 비운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이 열쇠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틈일 것이었습니다. 내일이 사흘째 날이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섰지요.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끝에 어미의 원수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요. 반드시 그 장부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영문을 몰랐지요. 돌쇠가 이판서 저택에 포목을 납품하자고 했을 때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납품, 우리가 왜? 고을에서 제일 큰 저택이 우리 포목을 안 쓰면 다른 상인들도 안 씁니다. 이 고을에서 장사하려면 이판서 저택 납품을 따내는 게 좋습니다. 최서방은 그것도 맞는 말이다 싶었지요. 돌쇠의 말이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좋다. 한번 해보자. 납품 행렬은 그날 아침 이판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최서방, 돌쇠, 막동, 그리고 장사치 차림의 사내가 짐꾼으로 끼었지요. 사내는 눈을 내리깔고 무거운 짐을 지는 척했습니다. 문지기들은 아무 의심 없이 일행을 들여보냈지요. 저택 안은 컸습니다. 넓은 마당, 여러 채의 건물들. 안채는 가장 안쪽에 있었지요. 최서방이 저택 관리인과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 틈에 안채 쪽으로 눈길을 보냈지요. 사내도 같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안채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났지요. 이판서가 식사를 하러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움직였지요. 저 안쪽에 가져다 드릴 것 있다고 하면 안 됩니까? 돌쇠가 안채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얇고 좋은 비단 한 필을 손에 들고 있었지요. 마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져다 드리라고요. 하인은 잠시 망설였지요. 하지만 귀한 비단을 든 소년이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리 와라. 돌쇠는 안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지요. 동쪽 끝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옆 벽에 나무 거리가 보였지요. 열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지요. 하인이 앞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손을 뻗었지요. 열쇠를 집어 소매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순식간이었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비단을 전달하고 안채를 나왔습니다.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돌쇠는 소매에서 열쇠를 꺼내 사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내는 눈을 크게 떴지요. 어떻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점심이 끝나면 이판서가 돌아옵니다. 사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쥔 채 안채 동쪽으로 빠르게 움직였지요. 돌쇠는 마당에 서서 시간을 샀습니다. 막동 옆에 서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를 나눴지요. 눈은 안채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내가 돌아왔습니다. 품 안에 무언가를 넣은 것이 보였지요. 사내는 돌쇠 옆을 스쳐 지나가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지요.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년에게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납품이 끝났습니다. 일행은 저택을 빠져나왔지요. 문을 나서는데 돌쇠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잠깐. 돌쇠가 사내의 등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내가 멈춰 돌아보았지요. 날이 내일 아침 출두하지 마십시오. 사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장부를 가져갔다는 것이 오늘 안에 밝혀질 겁니다. 이판서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오늘 저녁이 맞습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물었지요. 어떻게 확신하느냐? 장부를 쓴 방 열쇠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판서가 모를 리 없습니다. 지금쯤 안채가 발칵 뒤집혀 있을 겁니다. 사내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다. 한서방이 협조하면 바로 출두하겠다.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쇠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사내도 알고 있었지요. 돌쇠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지요. 이판서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채 동쪽 끝방이 열렸고 장부가 없어졌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이판서의 고함이 저택 밖까지 들렸습니다. 당장 납품 행녀를 잡아라. 오늘 들어온 놈들 전부 잡아 오너라. 한서방이 포졸들을 이끌고 주막으로 들이닥쳤지요. 최서방 상단이 묵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요. 이판서 저택을 나오자마자 눈치를 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채 하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았거든요. 뭔가 발각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돌쇠는 최서방을 먼저 피신시켰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 이 주막에서 자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 판서 쪽에서 뭔가 캐낼 것 같습니다. 상단 사람들 모두 건너편 주막으로 옮기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야, 돌쇠야. 하지만 돌쇠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지요. 최서방은 황당했지만 돌쇠의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상단 사람들이 짐을 챙겨 건너편 주막으로 이동했습니다. 돌쇠만 남았지요. 돌쇠는 원래 주막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주막에는 돌쇠 하나뿐이었지요. 한서방이 돌쇠 앞에 섰습니다. 덩치가 크고 눈에 살기가 서린 사내였지요. 오늘 이판서 저택에 납품 행렬로 들어간 놈들 어디 있냐? 모릅니다. 모른다고. 내 놈도 같이 들어갔잖아. 예, 들어갔습니다. 포목 납품하고 나왔지요. 그 뒤로 다들 어디 갔는지는 모릅니다. 한서방은 돌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까불지 마라. 장부 훔친 놈이 너희 행렬에 끼어 있었다. 토해라. 돌쇠는 한서방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장부요? 저는 포목만 납품했습니다. 장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한서방은 이를 갈았지요. 돌쇠를 주막 기둥에 묶었습니다. 포졸 둘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이끌고 나갔지요. 돌쇠는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기둥 뒤쪽으로 손을 뻗었지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기둥 모서리에 거친 나무 조각이 있었지요. 꾸준히 밧줄을 문질렀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밧줄이 끊겼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일어났지요. 포졸 둘이 주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지요. 어둠 속에서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냐? 사내가 물었지요. 예상했습니다. 왜 혼자 남았냐? 나리를 포함해서 상단 사람들이 잡히면 안 됩니다. 제가 있으면 저쪽 시선을 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어둠 속에서도 사내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돌쇠는 느꼈습니다. 멍청한 짓이다. 결과가 좋으면 됩니다. 내가 잡혔으면 어쩔 뻔했냐.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짧게 코웃음을 쳤지요. 하지만 그 웃음 안에 안도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느꼈지요. 장부는 확보하셨습니까? 그래. 그런데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판서가 장부가 없어졌다고 하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어. 필체 감정이 필요하고 증인도 있어야 한다. 증인이요. 이 판서 밑에서 직접 횡령에 가담한 자가 증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판서를 확실히 잡을 수 있지.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증인. 이 판서 저택 안에서 비밀 장부 작성에 가담한 자. 안채 안악은 아니었지요. 그 안악은 보고 듣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직접 가담한 자가 필요했지요. 한서방입니다. 돌쇠가 말했지요. 오늘 저를 묶은 그 자, 이판서 신복 한서방. 그 자가 장부 기록을 도왔을 겁니다. 직접 쓰지는 않았더라도 심부름을 했겠지요. 그 자를 설득하면 됩니다. 설득을, 이판서 신복을? 한서방은 이판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판서가 잘 나가니까 붙어 있는 거지요. 이판서가 끝났다는 것을 알면 배를 갈아탈 겁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사내는 돌쇠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아냐? 오늘 저를 묶을 때 눈빛을 보니 알겠더군요. 충성심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내는 침묵했지요.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무섭구나.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눈빛을 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 안에 섞인 것이 자랑스러움인지 두려움인지 돌쇠는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서방에게 접근할 거냐?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예. 나리가 움직이면 눈에 띕니다. 마당쇠 소녀는 눈에 띄지 않지요. 사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 가지만 기억해라. 예. 절대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지 마라. 막히면 물러나라. 알겠냐? 돌쇠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명령이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 명령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걱정이었지요. 걱정이 분명했습니다. 예. 돌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돌쇠는 한서방이 혼자 다니는 시간을 파악해 두었지요. 아침 일찍 이판서 저택 인근 주막에 들러 술을 한잔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혼자였지요. 돌쇠는 그 주막에 먼저 들어가 앉았습니다. 막동이 함께 있었지요. 한서방이 들어왔습니다. 돌쇠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렸지요. 이놈이 여기서 뭐해? 술 마십니다. 나리도 술 드시러 오신 거 아닙니까? 한서방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돌쇠를 이 자리에서 묶어갈 명분이 없었지요. 그냥 주막에 앉아있는 마당쇠 소년이었으니까요.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잘도 빠져나갔더구나. 밧줄이 낡았더라고요. 건방진 놈. 돌쇠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한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방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됩니까? 뭘? 이판서 대감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고을을 버틸 것 같으십니까? 한서방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무슨 소리야? 장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장부가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아직 모르시죠?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서방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돌쇠를 뚫어지게 보았지요. 암행어사 나리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리는 곧 출두할 겁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만 한서방님은 지금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선택. 이판서 대감이 잡히면 그 주변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횡령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겠지요. 근데 먼저 증언하는 자는 다릅니다. 협조한 자는 살 수 있습니다. 한서방의 손이 떨렸습니다. 술잔을 꽉 쥐었지요. 내가 왜 배신을 해? 배신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지요. 한서방님이 이판서를 따른 건 충성심 때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잘 나가니까 따른 거였겠지요. 이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서방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이른 아침 금산 고을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텅 빈 장터,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백성들. 어린 놈이 무서운 소리를 하는구나. 결정하시는데 하루밖에 없습니다. 한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막을 나갔지요. 막동이 돌쇠의 옆구리를 쿡 쑤셨습니다. 야, 무슨 말을 한 거야?
나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나중에 말해줄게. 언제? 다 끝나고.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지요. 사내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이 판서가 오늘 중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장부가 없어졌다는 것을 안 이 판서는 반드시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출두를 해야 했지요. 돌쇠는 빠른 걸음으로 사내가 숨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내는 고을 외곽 폐가에 있었습니다. 돌쇠가 들어서자 사내는 창밖을 살피다 고개를 돌렸지요. 한서방은 흔들렸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할 겁니다. 잘했다. 그런데 날이 돌쇠가 말했지요. 오늘 저녁 출두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시면 늦습니다. 사내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이 판서가 오늘 오후 안에 증거를 없애려 할 겁니다. 장부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니 다른 증거들도 다 태울 것입니다. 지금 장부 외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사내는 잠시 침묵했지요. 없다. 그럼 오늘 저녁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장부와 한서방의 증언,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출두하셔야 합니다. 사내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내가 맞다. 짧게 말했지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포깃을 여미고 갓을 고쳤었지요. 허름한 장사치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마패였습니다. 사내는 마패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손목에 초승달 흉터가 선명했지요. 돌쇠. 예. 끝나고 나서 할 말이 있다. 돌쇠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무슨 말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지요. 알겠습니다. 사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녁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돌쇠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승달 흉터를 가진 사내의 뒷모습을. 그런데 이게 웬일이었습니까? 그때였지요. 폐가 뒤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쇠가 돌아보기도 전에 포졸 여럿이 들이닥쳤지요. 거기 서라. 이 판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쇠가 이곳으로 오는 것을 미행한 것이었지요. 포졸들이 폐가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이미 문을 나선 뒤였지요. 폐가 안에 남은 것은 돌쇠뿐이었습니다. 포졸들은 돌쇠를 붙잡았지요. 이놈 잡아라. 암행어사와 한패다. 돌쇠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해봐야 이길 수 없었지요. 순순히 잡혔습니다. 끌려가면서 사내가 이미 자리를 피했다는 것에 안도했지요. 사내는 출두할 것입니다. 돌쇠가 시간을 버는 사이에 한서방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쇠를 내려다보았지요. 어린 것이 크게 놀았구나.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 앞으로 끌려갔지요. 이 판서는 저택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살집이 좋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미소 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납품 행렬에 끼어든 아이냐? 예. 장부를 훔친 자와 한패지. 포목 납품을 했을 뿐입니다. 이 판서는 희죽 웃었습니다. 노비 새끼가 감히 내 앞에서 아비를 찾아. 내 아비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 말에 돌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판서가 그 말을 한 것은 의도적이었지요.
돌쇠의 출생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판서는 그 흔들림을 즐겼지요. 박명원 이놈이 내 아비 노릇이라도 하던 게냐. 허허, 가엾은 것. 그 자가 너 같은 노비 자식을 아들로 인정할 것 같으냐? 박명원. 암행어사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왔지요. 돌쇠는 그 이름을 새겼습니다. 박명원. 사내의 이름이었습니다. 내 어미 옥이 내가 노비로 만들었다. 알고 있었느냐? 돌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미의 이름이 이판서의 입에서 나왔지요. 옥이. 이판서가 어미를 노비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돌쇠가 6년간 찾아온 바로 그 자가 눈앞에 앉아 있었지요. 왜 그랬습니까? 돌쇠가 말했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냐고? 그 계집이 내 약점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지. 박명원 그놈이 내 뒤를 캐라고 시킨 거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쓴 것이고, 어미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냐? 약한 자가 지는 거지. 이판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놈은 역적과 한패가 된 죄로 옥에 가둔다. 내일 아침 처형하겠다. 돌쇠는 끌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옥에 던져졌지요. 최창살이 다쳤습니다.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돌쇠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따리를 끌어안았지요. 어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보따리는 절대 열면 안 된다. 내가 열어야 할 때가 오면 하늘이 알려줄 것이다. 그 때가 지금인가요, 어머니?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판서를 만났습니다. 어미의 원수를 확인했지요. 하지만 지금 자신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처형. 그 전에 사내가 박명원이 출두를 해야 했지요. 박명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옥 창살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지요. 돌멩이 하나가 창살 사이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돌멩이에 천 조각이 묶여 있었지요. 돌쇠는 천 조각을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떴지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간다. 필체가 단정하고 힘이 있었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필체였습니다. 초승달 낙관이 찍혀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천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기다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지요. 돌쇠는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묶근을 더듬었지요. 하늘이 알려줄 때가 지금인가. 돌쇠는 묶근을 풀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조심. 보따리 안이 드러났지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천에 쌓인 단단한 것이 손에 잡혔지요.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문서였습니다. 묶인 채 봉인이 되어 있었지요. 돌쇠는 봉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지요. 문서에 찍힌 낙관의 모양이 초승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지요. 어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지를. 그래서 돌쇠에게 쥐어준 것이었지요. 아버지를 찾으면 전하라고. 그 시간을 위해 봉인을 뜯지 말라고. 돌쇠는 문서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어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가냘프고 따뜻한 손길이. 돌쇠야, 잘했다. 어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눈을 들었지요. 쇠창살 너머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초승달이 떠 있었지요.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옥에서 밤을 보내며 돌쇠는 어미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10살 이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지요. 어미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가늘고 마디가 굵었지요. 노비로 일을 하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지요. 어미는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말도요. 그저 늘 돌쇠 옆에 있었지요. 밥을 지어주고 해진 옷을 기워주고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야기는 늘 같은 내용이었지요. 옛날에 아주 용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이겼단다. 어린 돌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지요. 커서야 알았습니다. 그 용감한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것을. 어미는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직접 말할 수 없으니 이야기로 만들어서. 돌쇠는 보따리에서 꺼낸 문서를 다시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초승달 낙관을 느꼈지요. 어미는 이것을 이판서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비가 된 뒤에도 끝까지 품고 숨겼지요. 병들어 쓰러지는 순간에도 돌쇠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야 온전히 느껴졌지요. 어미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지요.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그리고 돌쇠가 아버지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돌쇠는 문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일이면 됩니다, 어머니. 새벽이 되었습니다. 옥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돌쇠는 몸을 일으켰지요. 쇠창살이 열렸습니다. 한 서방이 들어섰지요. 그 뒤로 포졸 둘이 따라왔습니다. 일어나라. 대감마님께서 부르신다. 돌쇠는 순순히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어깨에 맸지요. 한 서방이 그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두고 가. 어미 유품입니다. 죽어도 놓지 않겠습니다. 한 서방은 잠시 망설였지요. 그러더니 내버려 뒀습니다. 어차피 곧 처형될 아이였으니까요. 사랑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판서가 마당에 서 있었지요. 포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처형대가 마련되어 있었지요. 이른 아침이었지만 고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돌쇠를 내려다보았지요. 박명원 그놈이 끝내 오지 않는구나. 내 목숨 하나 구하러 스스로 덫에 걸릴 만큼 어리석지는 않은 모양이지. 돌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명한 거다. 아들이랍시고 나타났다가 같이 죽는 것보다는 낫지.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돌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이판서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 사람은, 허허,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 사람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돌쇠가 말했지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이에 인연이란 건 끊으려 해도 안 끊기는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인연은 반드시 옵니다. 이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처형하라. 포졸이 돌쇠를 처형대 앞으로 밀었지요.
돌쇠는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보따리를 꽉 쥐었습니다. 어미, 이제 곧 만나겠네요. 처형대 앞에 섰습니다. 집행관이 칼을 들었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외침이 금산고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지요. 박명원이 들어섰습니다. 관복 차림이었지요. 손에 마패를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뒤로 나졸들이 따랐지요. 그리고 그 옆에 한서방이 있었습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한서방, 내 놈이. 한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박명원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섰지요. 그리고 처형대 앞에 서 있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박명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추지 않았지요. 아주 길게, 깊게 흔들렸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포졸들은 이판서를 에워싸느라 바빴고, 고을 사람들은 환호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막동은 그 자리에서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두 사람의 눈빛을 본 사람은 없었지요. 오직 돌쇠만 알았습니다. 저 눈빛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건초더미 안에서 장터 반대편 포목전 뒤에서 어둠 속 폐가 앞에서 항상 그 눈빛이 있었다는 것을. 언제나 멀리서 그러나 놓치지 않고. 이판서 이진택, 나라 곳간을 횡령하고 백성을 착취한 죄를 묻겠소. 그리고 박명원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억울한 자를 역적으로 몰아 죽인 죄도. 그 말은 이판서에게 하는 것이었지만 돌쇠는 알았지요. 그 말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어미 오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판서는 버럭 소리쳤지요. 이놈, 마패 하나 들고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 줄 알아? 한양에 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박명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증거를 충분히 갖고 왔소. 이판서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고함을 치려다 멈췄지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포졸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한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마당에 모인 고을 백성들의 눈이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분노가 가득했지요. 이판서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2해 동안 짓밟아온 이 고을 사람들이 무엇을 참아왔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박명원은 품 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판서의 비밀 장부였지요. 이 장부에는 이판서 당신이 직접 쓴 횡령 내역이 담겨 있소. 그리고 한서방이 앞으로 나섰지요. 저 한서방이 이판서 대감을 대신하여 세금을 걷고 공물을 빼돌린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판서는 발을 굴렀습니다. 이 배신자, 내가 키워줬더니. 대감마님, 죄송합니다. 한서방은 고개를 숙였지요. 이판서는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포졸들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판서는 돌쇠를 향해 고함쳤지요. 다 내 놈 때문이야. 내 놈만 없었으면. 돌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판서를 바라보았지요. 6년 동안 찾아 헤맨 원수였습니다. 어미를 노비로 만들고 죽게 한 자였지요. 분노가 없다면 거짓말이었지만 그 분노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것이었지요.
박명원이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판서를 체포하라. 포졸들이 이 판서를 에워쌌지요. 이 판서는 버둥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박되어 끌려갔지요. 그 화려한 관복이 마당 흙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고을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외쳤지요. 잘 됐다. 그것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웃었지요. 2해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처형대 앞에 서 있던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명원이 돌쇠에게 다가왔지요. 2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사내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밤새 움직인 것이었지요. 한서방을 설득하고 나졸들을 불러 모으고 출두를 준비하는데 밤을 꼬박 새웠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다쳤냐? 박명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요. 아닙니다. 다행이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 글자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돌쇠는 알았지요. 밤새 걱정했다는 것을,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다는 것을. 이 판서가 끌려간 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명원은 나졸들에게 뒤처리를 맡겼지요. 저택 안을 수색하고 남은 증거들을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최서방도 뒤늦게 달려왔지요. 소란을 듣고 건너편 주막에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돌쇠야, 다쳤냐? 어디 다쳤어? 최서방이 돌쇠를 끌어안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돌쇠는 최서방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괜찮긴 뭐가 괜찮아. 처형대 앞에 서 있었잖아. 끝났습니다. 다 잘 됐어요. 최서방은 한동안 돌쇠를 놓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막동이 옆에서 훌쩍였습니다. 야, 돌쇠, 나 진짜 놀랐잖아. 진짜로. 알아. 알면서 왜 그래? 미리 말해줬으면 나도 도왔잖아. 내가 알면 더 위험해졌어. 막동은 볼을 부풀렸지요. 그러다가 또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명원이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돌쇠를 안는 것을, 막동이 울면서 돌쇠 옆에 찰싹 붙어 있는 것을. 그 눈빛이 복잡했지요. 기쁨 같기도 하고 아픔 같기도 했지요. 최서방이 박명원을 보았습니다. 나리가 돌쇠를 구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마울 것 없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구해줬지요. 최서방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돌쇠가 박명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명원도 돌쇠를 보았지요. 2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잠깐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박명원이 최서방에게 말했지요. 예, 물론입니다. 박명원은 돌쇠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저택 한쪽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지요. 돌쇠가 따라갔습니다. 저택 동쪽 담 아래였습니다. 아직 봄이 이른지 담 아래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지요. 박명원이 멈춰 섰습니다. 돌쇠도 멈췄지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박명원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돌쇠는 숨을 멈췄습니다. 암행어사가 나라의 눈과 귀가
16살짜리 마당쇠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10년간 한 번도 아비라 부르게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 말이 담벼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돌쇠의 귀를 울렸지요. 아들아. 돌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눈물이 울컥 차올랐지요. 6년이었습니다. 어미가 죽은 뒤 6년,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따지면 평생이었습니다. 아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아비가 있다는 것조차 10살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망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어미를 지키지 못했다. 너를 곁에 두지 못했다. 아비로서 해야 할 것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 박명원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지요. 이판서가 오기를 노비로 만들 때 나는 막지 못했다. 내 약점을 쥐고 있다는 협박에 손발이 묶였지. 내 존재가 알려지면 너를 이용해 나를 무너뜨릴 것이라 했다. 그래서 모른 척했다. 멀리서만 지켜봤다. 박명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상단 주인 최서방에게 서찰을 보낸 것도 나였다. 내가 팔려가는 것을 알고 최서방에게 부탁했지. 잘 봐달라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돌쇠는 보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죽을 고비마다 묘하게 살아남은 것. 박명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뒤에서 움직인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늘 따라갔다. 멀리서. 돌쇠는 그 말을 들었지요. 6년간 설명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장터에서 불안당에게 쫓기다 이상하게 살아남은 일, 강을 건너다 물살에 떠내려갈 뻔했지만 누군가 밧줄을 던져준 일, 상단 동료들이 병에 걸렸을 때 홀로 약을 구할 수 있었던 일. 전부 이 사람이었습니다. 어미는 알고 있었습니까? 돌쇠가 물었지요. 알고 있었다. 오기는 알면서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내가 곁에 오면 내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박명원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오기가 죽기 전에 전한 말을 나중에 전해 들었다. 나라의 눈과 귀라고 했다지. 그것이 내 신분을 알려주는 말이었다. 내가 반드시 찾아오도록. 돌쇠는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미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박명원이 눈을 들었지요. 돌쇠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봉인된 문서를 꺼냈지요. 초승달 낙관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박명원은 천천히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봉인을 열었습니다. 읽어 내려갔지요. 읽는 동안 박명원의 얼굴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놀람, 슬픔, 그리고 무언가 뭉클한 것이 차례로 지나갔지요. 문서 안에는 이판서의 죄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오기가 직접 수집해온 증거들이었지요. 이판서가 오기를 노비로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기가 이 문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오기가 끝까지 지킨 것이다. 박명원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것을 품고 있었구나. 돌쇠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미가 끝까지 지킨 것. 아버지에게 전하려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을 위해 목숨보다 소중히 안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박명원이 무릎을 꿇은 채로 돌쇠를 끌어당겼습니다. 꽉 안았지요.
돌쇠는 그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지요. 아버지의 품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담 아래 봄풀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최서방이 돌아보다가 눈가를 닦았지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인연이란 건 끊으려 해도 안 끊기는 법이라더니. 참말이었구나. 박명원은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판서를 압송하고 조정에 보고를 올려야 했지요. 보름은 걸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돌쇠는 최서방 상단과 함께 금산고을에 머물렀지요. 고을이 달라졌습니다. 이판서가 끌려가자 숨죽이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지요. 장터가 다시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사람들의 얼굴에 조금씩 기운이 돌았지요. 최서방은 포목을 헐값에 내놓았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잘 됐다고. 좀 싸게 팔아도 되지. 막동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서방님, 그럼 손해 아닙니까? 사람이 살려면 옷이 있어야지. 손해가 무슨 손해야. 돌쇠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최서방이 왜 자신을 6년간 아들처럼 대해줬는지 알 것 같았지요. 이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최서방에게 가서 물었지요. 서방님, 6년 전에 서찰 받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최서방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무슨 서찰? 초승달 낙관이 찍힌 서찰 말입니다. 최서방은 천천히 돌쇠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무겁게 웃었지요. 알고 있었구나.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 맞다. 받았어. 그래서 장터에서 너를 본 순간 알았지. 이 아이라고. 최서방은 포목단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돌쇠야. 서찰을 받지 않았더라도 샀을 거야. 예. 그 눈빛 보고 이 아이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 처음부터. 돌쇠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은 다시 포목을 집어들었지요. 아버지를 찾았으니 다행이다. 근데 말이야. 최서방이 돌쇠를 보지 않고 말했지요. 그쪽으로 가더라도 이 상단을 잊지는 마라. 막동이가 너 없으면 못 살거든. 못 사는 거 아니야. 막동이 어디서 들었는지 끼어들었습니다. 돌쇠는 웃음이 나왔지요. 잊지 않겠습니다, 서방님. 최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포목을 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것을 감추는 것이었지요. 돌쇠는 그것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최서방다운 방식이었으니까요. 말보다 행동으로, 눈물보다 등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지요. 보름 뒤 박명원이 돌아왔습니다. 이판서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조정에서 신문을 받게 됐지요. 이판서의 죄상은 명백했습니다. 비밀 장부의 오기의 문서까지 더해지자 이판서는 끝내 자백했지요. 횡령, 곡물 착복, 그리고 박명원을 협박하기 위해 오기를 노비로 만든 것까지. 조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판서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됐지요. 함께 가담한 자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금산고을 백성들은 두 해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박명원이 돌쇠 앞에 섰습니다. 한양으로 함께 가자. 짧은 말이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돌쇠는 알았습니다. 돌쇠는 보따리를 어깨에 맸습니다. 텅 빈 보따리였지요. 문서를 꺼낸 뒤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든든한 느낌이었지요.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한양길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금산 고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어미 생각이 났지요. 한양 어딘가 산자락에 묻혀있는 어미의 무덤이 떠올랐습니다. 돌쇠가 직접 만든 작은 무덤이었지요. 10살 아이가 혼자 판 무덤이었습니다.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앉았습니다. 봄밤이었지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찾았습니다. 혼자 말했지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산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판서도 잡았고요. 아버지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줄곧 뒤에서 지켜봐 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보따리도 열었어요. 어머니가 담아두신 것. 아버지한테 전했습니다. 이판서 죄상을 밝히는 데 쓰였고요. 나무잎이 흔들렸지요. 돌쇠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한양에 갑니다. 공부를 한다고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나라를 바꾸려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돌쇠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지킨 것들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려요.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금산 고을의 불빛이 보였지요. 조그맣고 따뜻한 불빛들이었습니다. 이판서가 사라진 뒤 더 환해진 것 같았지요. 내려오는 길에 박명원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를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박명원이 말했습니다. 옥이 무덤을 정식으로 만들어 주겠다. 한양 근처 좋은 곳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울 것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지요. 발걸음이 나란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발걸음이었지요. 그 발걸음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일했던 것처럼. 한양으로 가는 길은 사흘이었습니다. 박명원과 돌쇠는 나란히 걸었지요.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했지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6년의 시간이 사이에 있었으니까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돌쇠였습니다. 나리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데 왜? 이판서가 협박했다고 했지. 내 존재를 이용해 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내가 수사를 멈추지 않으면. 박명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나는 수사를 멈출 수 없었다. 이판서는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너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선택했지. 멀리서 지키기로.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명원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르겠다. 솔직한 대답이었지요. 아비로서는 틀렸을 수 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다. 내가 살아있어야 하니까.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6년 동안 뒤에서 지켜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멀리서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끊임없이. 어미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말했지요. 오기가 그랬냐. 원망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얘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자랑스러운 것처럼. 박명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눈가에 뭔가 번졌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박명원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저한테요, 어미한테요. 둘 다. 돌쇠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과라는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어릴 때부터 항상 스스로 버텨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낯설었지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미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박명원은 오래 생각했지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했겠지. 돌쇠는 웃음이 났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박명원도 희미하게 웃었지요.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오래 웃지 않은 사람의 웃음 같았지요. 사흘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박명원의 집은 북촌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집이었지요. 관복을 벗어두면 어떤 벼슬아치의 집인지도 모를 만큼 소박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늙은 여종 하나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나리, 이 아이는 누구십니까? 박명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다. 여종은 입을 벌린 채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도 어색했지요. 하지만 박명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숨기거나 돌리거나 하지 않았지요. 내 아들이다. 그 말이 돌쇠의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명원과 돌쇠는 마당에 나란히 앉았지요. 저녁 하늘에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달이었지요. 박명원이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초승달 흉터였지요. 이것이 내 어미가 알려준 거냐? 예. 오기가 영리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원은 손목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흉터가 생긴 건 오기 때문이다. 예. 오기를 처음 만난 날 밤이었다. 강가에서 쓰러진 오기를 발견했는데 부축하다가 거기 있던 돌에 긁혔지. 그래서 생긴 흉터야. 돌쇠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미와 아버지가 처음 만난 날의 흉터였지요. 어미는 그 흉터를 돌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날을 위해 어미가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군요. 그렇지. 오기는 언제나 나보다 한 발 앞서 생각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승달이 구름 사이로 보였다, 사라졌다 했지요. 아버지. 돌쇠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박명원이 돌쇠를 보았지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뭐든 물어봐라. 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박명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시키겠다. 내가 가진 눈과 머리를 갈고 닦으면 나라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저 같은 출신이 출신이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를 바꿔야 한다. 이 판서 같은 자들이 백성을 착취하는 세상을 바꿔야 해. 그러려면 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돌쇠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있었지요. 오래 품어온 말이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박명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제가 고마워야죠. 아니다. 내가 살아줘서 고맙다. 버티고 살아줘서. 그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돌쇠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지요.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미가 죽었을 때도 흘리지 못한 눈물이었지요. 6년 동안 꾹꾹 눌러온 것들이 한꺼번에 흘렀습니다. 박명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돌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만히 두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초승달이 구름 사이로 떠올랐지요. 환하게 빛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공부를 했지요. 숫자를 읽고 땅을 읽던 눈이 세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한 번에 외웠지요. 스승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런 제자는 처음이라고 했지요. 박명원은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은 같이 앉아 글을 읽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최서방은 가끔 한양에 올라와 들렀지요. 올 때마다 막동을 데려왔습니다. 막동은 볼 때마다 키가 자라 있었지요.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그래도 돌쇠 앞에서는 여전히 코를 훌쩍였지요. 야, 너 많이 공부했다고 나보다 잘난 척하면 안 돼. 잘난 척 안 한다. 그거 지금 잘난 척하는 거야, 아닌 거야? 돌쇠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과는 달랐지요. 더 부드럽고 더 깊었습니다. 금산 고을에 새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젊고 청렴한 사람이었지요. 백성들의 세금을 낮추고 장터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고을이 살아났지요. 가게들이 다시 열렸고 장날이면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이판서는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지요. 화려하던 관복 대신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두 해가 지나 병을 얻어 그곳에서 생을 마쳤지요. 돌쇠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생각하다가 마당으로 나갔지요. 혼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냘프고 눈빛이 맑았던 얼굴이었지요. 다 됐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편히 계십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지요. 어미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명원이 물었지요. 어떠냐? 홀가분합니다. 그래. 그렇게 느끼면 된다. 박명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도 말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상이 소박했지요. 나물 두어 가지의 된장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밥상이 좋았지요. 왜인지 몰랐지만 이것이 자신이 6년 동안 바라온 것이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냥 밥 한 끼. 아버지와 나란히.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5냥에 팔린 노비 소년이 암행어사의 임무를 도왔다는 것. 탐관오리를 잡아 고을 백성들을 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어사가 알고 보니 소년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는 법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지요. 끊으려 해도 끊기지 않는 인연이 있다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돌쇠는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년이었지요. 6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뒤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이 아버지의 눈이었지요. 인연이란 그런 것이었지요.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 닿지 않아도 이어져 있는 것. 돌쇠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어미에게서,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6년의 시간에서. 돌쇠가 17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박명원은 돌쇠를 데리고 일은
아침 한양 북쪽 산자락으로 갔습니다. 양집 아른 언덕이었지요. 거기에 작은 무덤이 하나 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비석이 있었지요. 오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지요. 이름을 새기는 게 맞는지 몰랐다. 박명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노비였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셨군요. 돌쇠는 비석에 손을 얹었지요. 이제는 노비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박명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덤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재물을 올리고 절을 했지요. 박명원이 먼저 절을 하고 돌쇠가 그 다음에 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로 한양이 내려다 보였지요. 새벽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지요. 어머니도 이 풍경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랬겠지. 높은 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아세요? 처음 만난 것이 강가였다고 했지. 물가에서 쓰러져 있었어. 왜 거기 있었냐고 물었더니 강이 좋아서 왔다고 하더구나. 그때부터 알았다. 경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돌쇠는 그 말을 들으며 어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기억 속의 어미는 늘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작은 방의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어미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거다.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는 평생 그것이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지. 박명원은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기, 잘 있어라. 이제 우리가 잘 살 테니. 낮고 조용한 말이었지요. 돌쇠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지요. 어미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슬퍼하지 말고 잘 살라고 할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지요. 봄이 완전히 온 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